때는 53년 전 서울. 어느 가을날이야. 자,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어. 자, 그런데 그때 서울 도심 한 복판에 중무장한 군인들과 탱크가 나타났어.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이야. 자,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함께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어.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헌법도 바꾸고 국회를 해산하겠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 국회 해산이라는 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때도 사실은 헌법에 의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였고 지금도 역시 뭐 헌법에 의하면 국회 해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어.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초법적 조치로 국회를 해산시켜버렸기 때문에 해제를 요구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자, 얼마 뒤에 대통령 선거도 해. 자, 불과 1년 전에 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임기 1년 만에 또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대- 대통령인데? 본인이 대통령인데. 왜 그랬을까? 자, 왜 그런 거 아니?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1969년 박정희 정권은 헌법을 개정했어. 혹시 삼선 개헌이라고 들어봤어? 들어봤지. 들어봤어요. 나 찍지?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원래는 2번까지밖에 못했거든. 이 헌법 개정으로 3선에 삼선에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야, 3선 개헌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등장한 대선 라이벌이 있어. 47의 젊은 정치인 김대중 후보. 여러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자, 투표 결과는 어땠을까? 53.2%대 45.3%. 굉장히 치열했네. 맞아. 그리고 한 달 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어. 박정희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113석 그리고 야당인 신민당이 89석을 차지하면서 그전에 비해 야당의 의석수가 늘어난 거야. 김종필의 증언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 그 다음엔 김대중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 내가 좀 특수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박정희 대통령 취임 1년 뒤인 1972년 5월 은밀한 작업이 진행돼. 일명 풍년. 풍년 사업. 중앙정보부장의 지휘하에 팀이 꾸려졌어. 자, 여기서 뭘 했냐? 대만 총통제, 스페인 총통제, 프랑스 드골 헌법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있어.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정신 집권을 한 거야. 와. 자, 그렇게 은밀하게 진행이 됐던 이 풍년 사업의 결과는 5달 뒤인 72년 10월 세상에 공개됐어. 유신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바로 10월 유신이야. 유신. 사전적 의미는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라는 거야. 자, 유신 헌법에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들이 있었어. 집권 카드. 대통령 집권에 대한 강력한 변화가 생겨. 그게 뭐냐?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다. 그럼 누가 뽑아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통령이 의장인 기관에서 대통령을 뽑겠다는 거야. 대통령 임기도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 그리고 놀라운 건 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 권력의 밸런스를 파괴하는 카드.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생겼어. 국회의원 3분의 1도 대통령이 추천하고 이를 통대에서 선출하겠대. 대통령이 사실상 사법부의 모든 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어. 그럼 삼권 분립이 아니라 본인이 다 그냥 모든 권력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네. 긴급 카드.
바로 긴급 조치. 국정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야.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열흘 만에 공포된 이 유신헌법 개정안은 한 달 뒤 국민투표에 붙여졌어. 자, 투표 결과 유신헌법 찬성률이 91.5%야. 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당시에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지금 남북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대화 국면에서 어쨌든 우리가 북한과 제대로 대화를 하려면은 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명분이 되는 것이고, 그때 체제를 바꿀 때는 우리가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헌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때 또 하나의 명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있었어. 신문. 방송 이용해야죠. 그렇지. 미디어. 이 시기에 모든 신문과 방송들은 다 검열을 거쳐야만 했대. 아, 왜냐하면 혹여나 유신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나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뭐 완전히 언론 탄압이라도 그런 무지막지하게 했죠, 그 당시에. 유명한 얘기였는데 광고 이론에 나오는 반복은 진실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 계속 반복하면은 그렇게 세뇌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72년 10월 17일부터 유신 찬반 투표일인 11월 21일까지 유신 관련 좌담 방송 398회, 유신 지지 단독 해설이 218회, 그리고 유신 비전 제시 특별 프로그램이 58회.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군대를 깔아놓고, 즉 바로 옆에 탱크, 장갑차, 무장한 군인들이 질비한 상황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가 여러 가지로 유신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목소리만이 허용됐던 그런 시절에 정말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 얘기 외에는 어떠한 판단의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유도하는 대로 결국에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제서야 비상계엄도 해제가 됐어. 박정희 대통령은 12월 13일 밤 12시를 기해 전국에 선포했던 비상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그렇게 유신 시대가 시작된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1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뤄졌고, 유신헌법에 따라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았어. 후보는 단 한 명. 박정희 대통령. 결과는 어땠을까? 뭐 만장일치죠. 찬성 2,357표에 무효표 2표. 그래서 찬성률은 99.9%. 와우. 이때부터 1987년까지 무려 16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직접 선거가 이뤄지지 않았어. 그 문제점을 누구라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 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거였죠. 여기저기서 반발이 튀어나오기 시작해.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이야. 김대중이 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약속을 마치고 막 나오는데 웬 남자들이 나타나 김대중을 덮쳐. 조용히 해. 소리 내면 죽여버린다. 자, 유신의 반대 목소리를 내던 김대중을 납치한 이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돼. 반유신 운동에 불을 붙인 거야. 그렇지. 반유신 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어. 대학생들? 맞아. 바로 학생들이야. 자, 이렇게 대학생들이 유신 체제와의 투쟁을 선언했어. 그럼 유신 정권은 어떻게 했을까? 유신 정권은 바로 긴급 조치. 1974년 1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 조치 1호와 2호를 선포해. 1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유신헌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마라. 뭐 그 좋다 나쁘다 평가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전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 특히 국민주권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거거든요. 하지만 유신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 4월 3일 대학가에서 시위를 준비한 거야. 이를 사전에 파악한 유신 정권은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어. 그리고 4월 3일 밤 긴급조치 4호가 선포돼. 또? 지금 학생들의 배후에 뭐가 있다. 공산계 불법 단체가 있고 북한의 조종을 받고 있다. 이 학생들이. 신체제에 저항하는 학생 시위에 배후 세력까지 조작해서 국가 전복 시도라는 시나리오를 쓴 거야. 72년에 유신이 시작되고 유신에 대한 저항과 이를 막으려는 조치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 1975년 4월 8일 또 한 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민청학년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됐던 인혁당 재건의 사건 관련자들의 최종 판결이 있던 날이야. 판결 어땠을까? 8명의 관련자들에게 사형이 선고됐어. 대법원 판결이 난 지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사람들의 분노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돼. 이틀 뒤 서울대학교 백양나무 옆이야. 이곳에 3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어. 그리고 한 청년이 앞으로 걸어 나와. 자, 청년의 이름은 김상진. 결기가 있어 보이는 눈빛을 가지셨습니다. 강인해 보이는데요. 자,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상진이는 친구들과 함께 유신 반대 단식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어. 우리를 대변한 동지들은 차가운 세면바닥에 신음하고 있고 무고한 백성은 형정의 이슬로 사라져가고 있다. 헌법을 저장한 유신헌법의 모든 구절이여 악을 고발한다. 그리고 상진이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어. 김상진 열사의 죽음 뒤로 저항의 목소리는 더 커져가죠. 더욱 거세졌어. 자, 상진이 세상을 떠나고 약 한 달 뒤에 긴급조치 8호로 7호가 해제됐어. 그리고 동시에 이게 나왔어. 긴급조치 9호가 선포돼. 박 대통령은 총력 안보의 결의를 다짐하는 전 국민의 여망에 따라 5월 13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습니다. 그냥 항시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신 체제에 대해서 뭐 저항은 물론이고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도록 결국에는 아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유신에 대한 반대를 이제 불허하는 그러한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긴급조치 9호는 이렇게 술 먹고 말 한마디 잘못해도 잡혀간다라고 해서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불렸어. 1979년 민중의 불만이 폭발하는 사건들이 일어나. 가발 공장이었던 YH 무역에서 일방적으로 폐업 공고를 내렸어. 이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당시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어. 여공들의 호소를 받아주고 당사를 내어준 사람이 당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야. 그러다 김영삼 총재는 국회의원 제명을 당해. 김영삼의 정치적 본거지였던 부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부산대학교에서 수백 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시위가 수천 명으로 늘어났고 결국 수만 명의 군중이 모였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또 거기 탄압을 하러 갔겠죠. 비상계엄이 선포됐어. 그럼에도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시민은 마산으로까지 번졌어. 이게 바로 부산 마산. 부마항쟁이구나. 그렇지, 그게 바로 부마항쟁이야. 정권과 국민의 대립이 그야말로 극에 달한 거야. 그리고 부마항쟁 열흘 뒤 이날이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쏜 총에 맞고 박정희 대통령은 사망했어. 유신 헌법의 초안이 작성된 그곳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길고 길었던 유신 시대는 이렇게 끝이 나게 죠.